지난주일에는 대정부 질의가 있었고 김항식 총리 해임 건의안 해결 처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한일 군사 비밀 보호 협정을 직접 안건으로 비공개에 처리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우리 당이 제안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그동안 문제점을 같이 비판을 해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해결 처리에 응하지 않고 퇴장을 함으로써 의견 정족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임 건의안이 상대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새누리당이 얼마나 반민족적인 친일정당인가 하는 것이 여실히 잘 드러났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새누리당이 한일 군사 비밀 보호 협정을 계속해서 체결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실히 잘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민주당은 모든 의원들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원들이 심야에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분들도 지역에서 거의 다 올라오셔가지고 다 참여를 했고, 다른 야당 의원들도 일부 참여를 해서 138명이 그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일 군사 비밀 보호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자위대에게 우리의 군사 비밀을 넘겨주는, 그럼으로써 일본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인정하는 우리 김용박 정부의 그런 친일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군사 비밀 보호 협정의 한일 간에 체결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사항은 검찰의 태도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이 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선거 자금으로 6억을 썼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엄청난 대선 비자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도 선거는 거의 초기부터 판세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누가 당선될지를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는 마지막에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그때 보면은 그때도 후원금이 나중에 한도를 넘쳐서 다 처리 못해서 일부가 불법 자금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은 이미 판세가 일찍부터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이 이명박 캠프로 들어갈 것을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단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나 이상득 전 의원이나 정동원 의원의 행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자금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조성되고 사용되었을 것이 명확하다는데도 검찰이 그에 대해서는 수사 단서가 될 수 없다라는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대선 자금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준엄하게 촉구합니다. 대선 자금에 대해서 분명히 권재진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분명한 단서를 가지고 철저하게 대선 자금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 대선 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각가지 말하자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 흠집 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흠집 내는 건 벌써 여러 차례 시도를 했고, 이석현 의원에 대해서도 이 겁주기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정부 질의 과정 속에서 이석현 의원이 반공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사용한
자금자라고 대정부 질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질의를 하던 날 바로 오후 5시에 검찰이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5시에 청구해서 7시에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석현 의원의 거처를 수색을 했습니다. 수색을 해서 찾아간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해외에 투자한 외환관리법 위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수색했다기보다는 이석현 의원의 컴퓨터를 수색한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런 대정부 질의에서 이런 비판적 발언을 한 거에 대한 일종의 겁주기 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겁주기를 하고 또 일설로 흘리는 거로는 아직도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이 지금 리스트에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언론을 통해서 흘려대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맞서야 됩니다. 오늘 예정대로 검찰 개혁에 관한 입법안을 당론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하고 제도를 만드는 일에 당력을 최대한 다 모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개원을 하면서 인간사찰 국정조사 을 하기로 했고, 내곡동 사저 특검 그리고 언론사 파업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새누리당에서는 인간사찰 국정조사 특위위원장과 이원 선임을 하고 있고, 내곡동 사저 특검 소방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언론사 파업 문제는 문방에서 논의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법관 4명의 인사청문회가 현정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우리 민주당 자체 조사에 의거하더라도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국민의 약 78.4%가 부적격했다는 겁니다. 저가받아라는 의견은 8.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데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던 대법원의 공백 사태에 대해서 이런 반대도 없이 내 후보를 전부 표결하자 하는 것은 청문회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3분의 대법관 후보는 적격으로 표결을 하더라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함으로 표결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정철 국가인권위원장은 그 비리, 업무 능력,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모두 반대하고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시민행동 등 일본 단체들이 새누리당을 방문해서 박근혜 예비 후보의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추천합니다. 합의대로 민간사찰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내곡동 사저특검이 실시돼야 됩니다. 언론사 파급 청문회를 개최합시다. 그리고 대법관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합한 3분의 표결 처리를 하고 부적격한 한 분은 다시 재청하도록 요구합시다. 또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현정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의 모든 문제를 아셨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임명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치는 숫자라고 하면 총리 해임 건의안 열 서너 의원만 더 당선되었다고 하면 친일 정당은 새누리당의 모습을 국민 앞에 더 확연히 드러낼 수 있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결과에 비록 불성립이 됐지만 우리 국민은 새누리당이 친일 원조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한일 군사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담적으로 반대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청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한길 최고위원의 논발을 읽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예선 예비 주자들의 예비 경선이 시작됩니다. 손학규, 조경태, 문재인, 박준영, 김정일, 김부겸, 김영환, 정세균 예비 후보 등등 모두 8명의 우리 당에 경쟁이 있는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아시는 대로 새누리당의 경선은 룰의 갈등으로 비롯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이미 불참한 불통 경선이고 결과가 뻔한 경선입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선 후보 독립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의 경선은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선 투표제 도입 등 이견 없는 경선 룰이 확정되는 등 소통하는 경선, 2등이 1등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경선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합동연설회 4회, 텔레비전 토론회 5회 이렇게 국민들 앞에 우리 예비 후보들이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역동적이고 활달한 경쟁을 벌이기를 기대합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명박 청와대의 문화공작 사업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MBC 이상호 기자가 단독 공개한 청와대 내부 문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보면 문학의 인적 청산 작업의 배후가 청와대였던 것이 입증됐습니다. 입수된 보고서는 청와대 기획관리 비서관실의 주도로 지난 2008년 8월 27일 작성된 것으로 청와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원,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일부 언론까지 동원해서 임기 5년 동안 문학의 인사들에 대한 강제 퇴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문학의 예산의 변경 작업, 우파 영화 시나리오 및 제작사 선정, 좌파단체 지원 차단 점검 등의 내용으로 보아서 대통령이 문학의 인적 청산 작업에 직접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 자유는 국가가 지켜줘야 할 자유입니다. 국가 권력으로 조작할 공작의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규명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최고위원의 논발을 읽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총리 스스로 그 심각성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안보 불감증에 걸린 안보를 포기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일본을 향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2009년 4월 진해에서 세계
군악대 축제가 열렸을 때에 일본 자위대의 진해 상륙을 우리 국민들이 막아낸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이메일과 항의 전화로 우리 국민들이 일본 자위대의 보통 군대화 하려는 야욕을 분쇄하려고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총리의 인식은 우리 국민들 인식보다 훨씬 낮습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불참하는 일사불란한 행동을 순식간에 보였던 것은 바로 새누리당 당 차원의 행동 지침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한 약속도 어기면서 원내대표로 다시 복귀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첫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박근혜 의원이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바로 우리 국민들이 일본 자위대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 파괴적인 감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도자가 될 것을 꿈꾸는 박근혜 의원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의원들을 다시 되돌려야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새누리당의 이 친일 매판성, 반평화성, 협정의 심각성을 몰각하는 새누리당의 작태에 대해서 좀 엄중히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서민들이 엄청난 가계부채와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천조 시대가 우리 경제의, 서민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회개한 것은 며칠 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CD 금리 담합했다고 보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이 담합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당당하게 금융기관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가계대출 금리를 좌우하는 양도성 예금정서, 이른바 CD금리를 담합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5월 말 기준으로 CD금리 연동대출 총액이 315조 원 정도 됩니다. 단순히 0.1%포인트 정도의 금리가 올라갔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약 3,1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금융기관들은 CD금리를 담합해서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서민들로부터는 높은 이자의 금리를 취함으로써 그야말로 꼭 먹고 알먹는 그런 장사를 해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보를 포기하고 이 경제를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이 정권 교체 시기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의 대선 주자들이 오늘부터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정권 교체에 나설 것입니다. 민주당을 잘 살려서 정권 교체에 한치의 착오도 없어야 되겠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민주당 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최고위원 모두가 있겠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를 막아보려는 검찰의 이 몸부림이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대선 자금 의혹과 또 실토한 건수가 여러 건입니다. 우선 성공한 사업가가 최시중 위원장에 주었다고 법정에서 밝힌 6억이 그 돈이고요. 임석 솔로몬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준 3억, 전 신한금융회장으로부터 이상득 의원이 받은 3억,
미래저축은행 김창경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줬다는 보도된 30억. 이건 물론 빙산의 일각입니다. 대선 자금의 특성상 밝혀지지 않는 많은 돈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받은 돈의 성격이 경선자금, 대선자금, 축하 당선금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으나 이건 모두 대선자금입니다.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차시중 위원장의 법정 진술은 대선자금 수사에 단서가 안 되고, 돈을 받지 않고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는 야당 박지원 대표의 이 대표는 법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검찰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권재진 장관을 비롯한 정치검찰들은 대선 자금 수사와 함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대선 자금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 완화 조치를 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으로 증가 속도나 규모의 면에서나 위험 수위가 있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의식입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고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정권은 빚을 좀 더 내서 빚을 갚으라고 집을 사고 빚을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4대강 검증되지 않은 SOC 사업으로 나라 재정이 엉망이고 지방 재정이 파탄해 있습니다. DTI 규제 완화 문제는 금감위를 비롯한 금융당국도 원칙적으로 반대해왔고, 대통령도 지난달에 부동산 대책을 밝히면서 부동산 경기도 제자리에 있고 자칫하다 가계 부채만 늘리는 꼴이 될 것 같아서 반대했던 정책입니다. 이 정부가 정책을 조변석계 해서 다시 DTI 완화, 규제 완화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가계부채,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추미애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이 CD 담합에 의한 이자 부담에 대해서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걸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가 협조하지는 못할 망정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해서 금융당국이 방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의 가계대출과 그에 대한 그 연체 이자 등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특히 DTI 규제 완화와 같은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서민들의 이 삶은 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종구 최고위원의 의견이 있겠습니다. 김항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됐습니다. 외교적 망신을 초래하고 매국적 한일군사 정보협정 체결 시도를 이것은 묵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당, 새누리당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미술 처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시한 매국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억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사실은 인정했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하다가 들킨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과연 이 1억도 1억인지에 대한 의문이 촉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돈을 받았다는 자백들이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자금에 대한 자백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자금에 대해서는 수사하지가 없습니다. 검찰이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 오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빌미로 이석현 의원에 대한 사실상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석균 의원의 보좌관은 호주에서 공부했고 내외국인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현지 사정이 밝아서 호주에 그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등기도 자신의 명의라고 합니다. 요새 야당이 무슨 돈을 몇천만 원 돈이 있으면 그걸 다 저축은행으로 보려고 목적으로 수사하려는 듯합니다. 뿌리표도 없는 그 돈이 저축은행 돈 수천만 원이라고 하는 점도 너무 가관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와 이석현 의원님에 대한 서재 압수수색은 전형적인 표적 수사, 물타기 수사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자금의 감축이 연연하면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간 합동 집중 토론회를 하면서 야식으로 찔감자도 먹으며 옥수수를 먹으면서 릴레이 토론을 벌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부 강요들이 참석했지만 허창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임 회장들이 눈에 띕니다. 현재 경제 문제를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토론을 하면 해결될까라고 한번 생각하는 것도 참 가관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 관치 경제를 연상시키는 데입니다. 야식으로 먹었다는 감자와 옥수수가 좀 아깝습니다. 농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에 나온 결과가 참 가관입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DTI를 완화하고 골프장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전심사제를 조기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참 개탄스럽고 웃기는 일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LTV 이런 완화하면서도 DTI 규제만은 유지했던 것 아닙니다. 이제 그 빗장마저 열어버립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얼마나 911조입니다. 소득 증가 추세를 보면 지금 OECD 평균 77.2%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가계부채는 이미 GDP 대비 89%, 가처분 소득 164%.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305조이다. 주택담보대출자의 76%가 현재 이자만 갖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 주택대출은 0.7%.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연체율이 높았던 2009년 2월보다도 이제는 높은 수치로 올라섰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더 늘리라고 하는 정부가 과연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당장 불판불을 꺼보겠다는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근시안적 탐욕의 발로와도 함께 결부되겠습니다. DTI 규제는 그래도 그나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약탈적 대출을 막고 금융 시스템 위기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연체와 부동산 관련된 슬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비참한 하우스포들이 많다는 것은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월소득 30% 이상을 대출금 상환에 상하는 사람을
하우스푸어에 포함된다고 하면 전체 응답자가 69.2%라고 합니다. 또 87%가 이미 대출금에 대해서 생활에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상반기 경매로 나온 아파트 관리비 체납액이 급증했습니다. 하우스푸어의 생활고가 그만큼 심각합니다. 관리비 체납된 상태로 경매장에 나온 물건은 2,600채인데 그중에 체납률은 46%, 금융위기 최고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국토부 실거래 기준으로 2006년 말 2006년 7개월까지 고점 대비 25%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2006년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실질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보유한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정부는 당장 재벌과 같이 함께 했던 그 모임에서 나온 DTI 규제 완화 방침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국내 자본에는 허용되지 않는 카지노 허가를 외국 자본에게 서류 심사만으로 허용해준다? 혹시 인천에 카지노 사업 하겠다고 한 외국 자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2개 회사인데 돈이 하나도 없고요. 사전신사 받으면 은행 대출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해외 자본 불합리한 특혜해주는 것도 나라 팔아먹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상호 최고위원의 모르발언 듣겠습니다. 네. 수십 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정책 전문가와 경제단체장들이 모여서 내놓은 경제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부동산 투기 활성화 지원 대책이 불가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심각한 경제위기가 곧 닥쳐올 것이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위기를 연장하는 폭탄 돌리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 결정한 이 정책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 확연합니다. 임기 말 정부 책임만 정권을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민생 행보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내일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포장마차 발대식을 필두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1인 시위 그리고 주요 정책 간담회 그리고 문화제, 집회 등 다양한 여름철 활동 계획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벌써 1인 시위를 하기로 약속한 국회의원이 30명이 넘고 반값 등록금 포차도 각각 자기 지역으로 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새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하반기 땀 흘리고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이 학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립대학 결산 자료를 분석해 보면 상위 40개 대학의 지난해 적립금이 총 2,02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누적 적립금을 보면 이화여대가 6,849억 원, 홍익대 5,860억 원, 연세대 4,556억 원 등입니다. 이 40개 대학의 적립금 총액은 무려 6조 1,446억 원에 달합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 있는 그 이면에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없어서 한 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밤을 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상한제와 더불어 이 사립대학의 개혁 또한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적립금들이
외부에서 온 기부금이나 기타금이 아니고 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남긴 것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혁 방안까지 마련해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재정 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쓸데없이 근거 없이 인상되었던 수많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구조 대책까지 마련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판계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 초대 원장에 다시 또 고대 출신의 출판 비전문가 이재호 씨가 임명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인사로 홍역을 알았던 이 정권의 문학의 인상 임기 말까지 예외 없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영화진흥위원회에 부적격자들을 임명해서 대한민국 영화산업을 망쳐놓다니 출판산업 좀 키워보자고 만든 이 출판진흥기구에 웬 비전문가를 또 낙하산으로 내려앉힌다는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일관된 모습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만 출판계와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는 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재호 씨를 지명을 철회하고 출판계에서 오랫동안 정책을 연구해왔던 출판 전문가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을 임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